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39화 컨테이너 모빌리티.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사람의 이동뿐 아니라 물건의 이동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사람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빌리티 기술과 인프라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가령 바다를 건너는 사람의 이동은 과거에는 당연히 배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항공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물건의 이동은 어떨까요? 물건의 이동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품이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과 같은 물건의 이동은 해상 운송이 여전히 약 90%에 달하는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속도는 다른 운송수단보다 대체로 늦지만 대량 운송이 가능하고 운송비가 저렴하며 운송로가 자유롭다는 장점 등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물류 부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수에즈 운하에서 400m 길이의 에버 기븐호가 좌초하여 6일간 운하를 막아버렸습니다. 강풍이 부는 가운데 과속과 운전 미숙 등 선장의 과실이 겹쳐서 일어난 사고였다고 합니다. 사고 선박은 좌초되기 전 시속 25km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이는 운하 내에서 좁은 남쪽 구간에서의 적정 운항 속도인 시속 8에서 9km를 훨씬 상회하는 속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전 세계 물류가 엄청난 장애를 겪었습니다. 최소 369척의 선박 통행이 지연되었습니다. 세계 물동량의 12%를 담당하는 수에즈 운하의 마비로 국제 유가가 6%나 상승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경제의 물류 사슬이 얼마나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배는 선사시대부터 활용되었습니다. 통나무를 파서 만든 배나 뗏목으로 시작한 선박의 역사는 고대와 중세를 거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근세에 이르러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선박은 또 한 번 도약을 하게 됩니다. 1807년 풀턴이 처음으로 기선을 만들었으며 1819년에는 기선이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836년 스크루가 개발되고 증기 터빈, 디젤 기관 등을 탑재함으로써 선박은 대형화되고 빠른 속력을 낼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대서양 항로를 횡단한 최초의 철선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박이 지금처럼 거대한 물류를 담당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컨테이너의 발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 교수는 컨테이너가 세계 경제사를 바꾼 대혁신을 이끌어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길이 6m 혹은 12m의 이 밋밋한 직육각형 강철제 물건. 숙소나 상가 등으로도 쓰이고 심지어 차단벽으로도 쓰이는 이 물건이 왜 그렇게 혁신적인 발명품이라는 것일까요? 컨테이너의 아버지는 1950년대 컨테이너를 활용한 말콤 맥클린입니다. 물론 그가 컨테이너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컨테이너를 처음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트럭에 실려 부두에 도착한 짐을 통째로 선박에 옮길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맥클린은 2차 대전에 사용됐던 유조선을 개조하여 최초의 컨테이너선 아이디얼 XO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박은 1956년 4월 26일 컨테이너 58개를 싣고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운송회사 시랜드 서비스는 톤당 운송비를 5.83달러에서 0.158달러로 약 37분의 1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미국 포브스지는 그를 20세기 후반 세계를 바꾼 인물 15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컨테이너 시스템이 없을 때는 모든 물건은 제각각 서로 다른 상자와 자루에 실려 운송되었습니다.
가령 물건을 실은 배가 도착하면 인력과 크레인을 이용하여 물건을 내렸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엄청난 노동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물건을 내린 이후에 육상교통으로 환적할 때에도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컨테이너의 보급으로 규격화된 크레인과 수송체계만 있으면 과정이 매우 단순화되며 비용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선박 운송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내릴 때 드는 인건비와 배가 항구에 입출항하고 정박할 때 드는 돈인데 컨테이너를 사용하면서부터 이 두 가지 비용이 극적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는 협동일관 용기라고도 번역되는 인터모달 컨테이너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에서 인터모달은 서로 다른 모달, 즉 운송수단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선박, 기차, 트럭을 막론하고 옮겨 실을 때마다 내용물을 꺼냈다가 다시 포장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 채로 싣고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물 운송의 컨테이너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용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배에서 트럭으로 바로 옮겨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급격하게 줄었으며 동시에 화물선도 항구에 오래 정박하면서 짐을 오르고 내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컨테이너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컨테이너는 바로 세계화의 견인차가 된 것입니다. 컨테이너로 인하여 물건의 모빌리티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물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화물의 운송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달리 말해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 공장들은 인건비와 땅값이 싼 타국으로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컨테이너는 큰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컨테이너 덕분에 소비자는 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사서 쓰게 되었고 삶은 보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컨테이너가 운항을 시작한 것은 1956년입니다. 그러나 컨테이너가 지금과 같이 자리를 잡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선 전 세계의 컨테이너가 통일된 규격을 갖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자리 잡기 시작하자 당연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이에 항만 노조들은 수많은 항구에서 파업을 벌였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규격 표준화에 반발하는 구식 항구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준 것은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필요한 엄청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미군은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운용하였습니다. 이는 컨테이너가 대륙 간 물자 수송 목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이를 기화로 국가 차원에서 컨테이너 운송 규격화에 나섰고 미군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이 규격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는 급속도로 국제 물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베트남에서 빈 배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박들이 싼 운송료로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해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과 일본의 수출과 경제 부흥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발상의 전환이 이처럼 시대의 필요와 맞물려 엄청난 모빌리티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